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에 미국 주식 투자하는 서학개미들 모처럼 웃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네. 어제 그제 역시 트럼프의 입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는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시장을 망가뜨리더니 또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일단 연준 의장, 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애시당초 파월을 해임할 생각이 없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앙은행에 대한 공격도 말끔히 해결을 했고 이제 더욱 중요한 게 대중 관세 부분이죠. 일단 운은 한번 뗐었거든요. 이제 관세,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는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운을 뗐고 간밤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먼저 보도를 해서 기존의 145%가 대중 관세율인데 이게 한 50에서 65% 거의 반으로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내려줄 용의가 있는 것 같다. 백악관에서 이런 보도가 했고 그 보도 이후에 얼마 후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 2주에서 3주 내에는 결정을 할 거다.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몇백 프로 나오고 지금 태양광은 3,000%가 넘거든요. 3,200% 막 이렇게 됐다가 또 2, 3주 내에 대중관세를 깎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이 하는 거에 따라 달렸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막 괴롭히고 못되게 굴다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해보자. 근데 너가 먼저 사과해. 이런 식이거든요. 너가 먼저 들어와. 이런데 이제 이 공은 중국에게 넘겼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는 이 정도의 공을 받았으면 중국이 납작 엎드려서 오케이 할 텐데 어제도 중국 나온 논평도 보고 아직 오늘은 논평은 안 나왔지만 완전히 좀 달라졌거든요. 다시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을 또 미국한테 넘겨서 우리도 협상할 의지가 있는데 미국 너네가 하는 거에 달렸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먼저 전화하느냐. 누가 먼저 약간 수그리고 협상에 대한 제의를 하느냐. 그게 관건인데요. 지금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썼던 그런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막 때렸다가 완화해줬다가 공 다시 중국한테 넘기고 이거를 통하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예측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서로 약간 버티기 힘싸움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협상이 진짜 제대로 될 거냐 아니냐 네. 아직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중국이 여기에서 말려가지고 전화를 먼저 한다. 시진핑이라든가 밑에 그러면 이거는 완전 만료되는 거잖아요.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그냥 맞아드는 거고 전화를 이제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은 한번 1차 떨어졌다가 관세 완화해 준대 중국과 협상 잘 된대 하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또 파열음이 나온다. 그럼 또 한 번의 낙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은 일단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과연 중국이 이 트럼프의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막 압박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더 피해를 봤다 이런 네. 얘기도 많아요. 중국이 너무 잘 버티고 있었던 거고 미국 국채가 막 흔들리고 달러 가치 떨어지고 물가 오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액면으로 드러난 거는 근데 실은 국채 하나입니다. 약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부터 원했던 거예요. 거고. 약달러가 또 어떤 점이 있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를 평가절하해서 관세 쇼크를 좀 커버하려는 전략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만큼 위안화를 절하하면 수출 가격 경쟁력은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려고 약달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맞은 뒤통수는 실은 국채 금리입니다. 물가도요. 엄밀히 말해서 아직까지 물가 지표 자체가 요동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 인플레지 현실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또 지금 PMI 나오는 것들, 제조업 PMI라든가 고용은 일단 봐야 되겠지만은 실물에 아직까지는 이게 발현된 게 없는데 국채 금리는 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뒤통수를 맞았죠. 본인은 약달러, 저금리를 한편의 세트처럼 가서 약달러를 가지고 무역 적자 커버,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저금리를 가지고 재정 적자, 국가 부채를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중국이 팔았는지 아니면 일본이 팔았는지 누군가 투매가 나왔고 금리가 급등했잖아요. 미 국채가 안전자산에서 빠지는 오히려 외면받는 이런 수모를 받아서 이제 부랴부랴 나서게 된 상황인데 네.
과연 이 국채금리 부분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보관을 갖고 있을까도 저는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막 이렇게 구애를 했죠. 근데 중국이 안 받아주죠. 그러면 트럼프 성격상 국채 투매를 방어할 수 있는, 즉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솟는, 이건 국채 극약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또 해법을 또 찾을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연준의 양적 완화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재무부의 바이백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법이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일단 트럼프는 그 생각까지는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공은 한번 중국에 넘겨놓고 중국이 또 끝까지 버틸 시에는 이제 그걸 한번 또 수법을 쓰고 여러 가지들의 이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장이 어제 그제 한 이틀 정도 좀 환호하고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뭐 추세 전환이고 우리가 안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뭐 저는 못 드릴 것 같고 특히 우리 K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삽니다. 지금 8개월 연속 순매도 오고 이미 한국 주식을 40조 넘게 만약에 뭐 어제 말이 정말 신빙성이 있었다면 외국인들이 뭐 당장의 어떤 신호라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의 이 미중 간의 이 문제는 글쎄요 절반도 안 왔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저금리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잖아요. 네. 패배자라고까지 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쨌든 난 해고할 생각은 없었어라고 네. 하면서 시장은 일단 좀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메이저 루저라는 표현을 네. 썼잖아요. 근데 대형 패배자의 네, 네. 미스터 툴레이트, 항상 늦는 사람, 늦는 뭐 그런 뭐 이렇게 완전히 인격 조롱, 트럼프 특기죠. 이제 했다가 또 간밤에는 자기는 원래부터 그런 마음조차 해고 없었다고 또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도 트럼프 특유의 미치광이 전략이고 마지막에 이번에 중국과의 협상이 또 안 되고 금리가 또 치솟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또 어떻게든 연준을 압박해서 결국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 이 모든 판의 마지막 끝판왕 뭐 야구로 따지면은 마무리 투수가 연준이었었거든요. 2018년 말에 이제 주가가 완전히 미중이 깨져버리니까 계속 급락을 하니까 2019년 1월 4일 날 이제 그 애틀란타 경제학회에서 제롬 파월 연준, 당시에도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 사실상. 하고 이제 금리 인하로 바뀐다. 실제 금리 인하는 6월, 7월에 했지만 그 한마디 나오면서부터 시장도 다시 살리고 미중도 오히려 그때부터 좀 화해가 되고 있어서 분명히 마지막 구원투수 끝판왕은 연준인데 연준이 출동을 안 하죠. 계속해서 파월은 자기는 금리 인하할 생각 없다, 물가 불안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또 뭐 파월 의장 해고 안 한다라고 하지만 또 수틀리면은 또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게 거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거를 저는 또 밀어붙일 거라고 해서 이틀간은 우리가 주식시장 웃었고 코인도 뭐 이틀간 폭등을 하는 바람에 또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막 무차별적으로 관세 전쟁 벌이다가 조금 후퇴한 거냐 뭐 많이 이런 후퇴했죠. 네, 많이 지금 보면 후퇴했잖아요. 네. 오늘 밤부터 우리나라하고 관세 협상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시간 끌어야죠,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끌어야 된다? 됩니다. 네. 당초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빨리 협상을 하고 빨리 우리가 선물 베풀고 빨리 트럼프 대통령의 뭐 관세 괴롭힘, 여기에 관세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이제 분위기였다가 몇몇 사례가 나왔잖아요. 뒤통수를 맞은 사례가. 뭐 현대차 그룹도 있고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맞았죠. 대만은 TSMC 맞았죠. 그 전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정부가 한번 맞았고요. 이시바 총리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뒤로 갈수록 유리하다. 무엇보다도 미중 이게 거의 모든 관세 협상의 마지막 바로미터가 되잖아요. 근데 미리 먼저 맺었다가 미중이 어떻게 맺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나라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명분도 좋죠. 왜냐면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랑 해야 되니까 좀 계속 우리는 좀 시간을 끌면서 좀 앞선 사례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전략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5개 나라를 콕 찍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일본, 또 인도도 들어갔더라고요. 인도, 호주, 영국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유예 기간 동안에 합의 사례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아마 이 5개 나라를 좀 들들 볶아서 빠르게 좀 끝내고 싶어 하겠지만은 저는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몰아붙임 속에서도 최대한 좀 우리가 늦게 가는 그런 전략이 이제 협상의 기본 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면서 특히 중국과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는지를 네. 보면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전략이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통화할 때 원스톱 쇼핑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 협상하면서 뭐 방위비도 같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뭐 전형적인 미국의 예. 전술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일본 경제재생상이라고 하는 일본의 본 협상 전,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 전의 협상에서도 일본은 이제 패키지 딜, 같은 말이죠. 패키지 딜, 우리는 원스톱 쇼핑.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좀 다른 방식의 딜을 항상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뭐 기업 대 기업, 국가 대 국가 대 하면 실무진들이 쫙 만나잖아요. 다 해놓고 막 다 쌓아놨다가 마지막 이제 수장들은 읽지도 않고 사인 이러고 이제 악수하고 헤어지는 이제 바텀업 방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할 때부터 좀 성격상 그런 거를 싫어 못 하나 봅니다. 자기가 가가지고 일단은 딱 크게 딱딱딱딱 해놓고 밑에 세부적인 항목은 밑에 실무진이 하라라는 이제 톱다운 방식을 늘 쓰기 때문에 아마 이 5개 나라와의 관세 협상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방식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방식이니까 하나하나 하면 하나에 한 8개월 이상씩 걸리죠. 연 단위도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원스톱 쇼핑, 패키지 딜이라는 것이 트럼프의 협상 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 9시입니다. 네. 2+2죠. 우리 쪽에 이제 최상목, 그다음에 안덕근, 그러니까 재무통상의 수장이고요. 그쪽에서는 스캇 베센트 재무, 그다음에 이제 제이슨 그리어, 이제 USTR 대표부가 이제 4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오히려 차라리 뭐 잘 된 것 같아요. 재무와 통상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하게 된 이런 딜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몇 개월, 이거 하나 몇 개월, 조선 몇 개월, 알래스카 가스 프로젝트 몇 개월 이런 전략이겠지만 일본 때도 보십시오. 들이 단짝 통상만 있는 거 아니야. 일본도 방위비부터 같이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들어가자마자 저쪽에서 스캇 베센트 재무라든가 아니면은 USTR 대표가 뭐 방위비를 여기에서 역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저는 그때 우리 최상목 부총리라든가 안덕근 장관이 거기 같이 뭐 그러면 해볼까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아, 우리는 방위비는 전혀 뭐 권한도 없다. 나 알지도 못한다라고 해서 싹둑 좀 방위비 쪽은 아예 그냥 협상 테이블에서도 그냥 말도 안 했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분리를 네. 어차피 합쳐질 겁니다. 합쳐지지만 이번 회의라도 좀 분리를 해놓고 좀 시간을 좀 상당히 끄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제언하고 싶습니다. 미일 고위급 회담 때 네. 협상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방문했잖아요.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때는 한 50분을 네. 그 경제재생을 따로 불러내가지고 그 협상하기 전에 자기가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얘기 다 한 다음에 협상으로 이제 다시 보냈는데 왜 만났겠습니까? 그 경제재생상하고 트럼프가 할 얘기는 없었겠죠. 그럼 뭐냐? 경제재생상한테 가서 그 이시바 총리한테 전해야 될 말을 그냥 다 자기가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경제재생상이 이시바 총리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고 끝나고 나니까 사전 협상 끝나고 나니까 이시바 총리가 아 이거 쉽지 않은 협상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과연 이제 2+2 협상 오늘 밤 9시입니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이 한 8시쯤에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장관을 불러가지고 할까 말까. 저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그러니까 없다고 보는 쪽인데요. 그 이유가 사전에 부른 것은 그 실무진, 즉 최상목 부총리라든가 안덕근 장관이랑 뭘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컨트롤 타워, 대통령한테 가서 전할 말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건데 지금 우리는 한덕수 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 대행한테 전할 말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고 이번에 최상목 부총리도 선을 좀 걷습니다. 아예 이번에 이 회의를 네. 그러니까 협상이 아니라 니고시에이션이 아니라 컨설테이션이다. 이제 협의라는 표현을 쓰고 마지막에 본 협상과 실제 쌓이는 차기 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알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럼 굳이 뭐 지금 이야기 들을 사람이 6월 2일 이후에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등장을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등장을 하면 또 뭐 뉴스는 많아서 좋겠죠. 이제 내일 새벽 6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 밤 9시 회의를 하고 아마 정리를 해서 내일 오전 6시에 브리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나왔다면은 더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을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좀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좀 틀릴 낮아 수도 보인다. 있습니다.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뭐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예측 불가라서요. 네. 뭐 한번 보시죠. 네. IMF가 한국 올해 경제 성장률을 2%에서 1%로 네. 진짜 반토막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습니다. 전체를 하향 조정했지만 네.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크죠. 이렇게 반토막으로 1%포인트, 2%를 1%로 낮추는 경우에는 우리가 유일했었고요. 우리 한국은행도 많이 낮춰졌고 한국 KDI라든가 뭐 기획재정부 낮췄어도 지금 1.5%가 지금까지는 우리 경제 성장률에 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마지노선이었는데 IMF가 1%라고 하니까 네. 늘 우리를 좀 나쁘게 보는 노무라 같은 데는 이제 0%가 있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면 이제 이걸 항상 좀 조정을 하잖아요. 이제 하는데 자칫 0%대까지도 조금 더 여름이나 이제 마지막 가을에 수정이 된다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큰데 특별히 왜 이렇게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는지를 한국에 대해서 따로 설명은 이번에 IMF 보고서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다 알죠. 아마 누구나 국민분들도 알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경제 연관성이 큰 상황인데 그 둘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제 타격의 국가는 한국이다. 이제 이것을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아유,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밤 관세 협상이라도 좀 잘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